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사람이 종종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힘은 폭발적인 반응이 아니라 의도적인 무반응에서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극이 오면 즉시 반응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마치 파블로프의 개처럼 외부의 종소리에 맞춰 감정의 침을 흘립니다. 하지만 극소수의 사람들, 우리가 상위 1%라고 부르는 이들은 다른 운영체제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의식적인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간에서 진정한 자유와 힘이 탄생합니다. 이 영상은 감정을 억누르는 방법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을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만드는 스토아적 기술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껏 당연하게 여겨왔던 모든 반응의 사슬을 끊고 정신적 지배력을 되찾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혹시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가장 쉽게 반응한다고 느끼십니까?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이야기가 이 채널의 모든 이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 과부하와 끊임없는 자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알림, 뉴스 헤드라인, 직장에서의 미묘한 신경전까지 모든 것이 우리의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반응은 곧 다른 누군가의 이익이 됩니다. 당신이 분노하고 불안해하고 질투할수록 당신은 더 쉽게 조종되고 예측 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현대 사회는 거대한 감정적 함정입니다. 반응하는 것은 쉽고 본능적이며 심지어는 정당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정신적 에너지, 집중력,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내면의 평화를 대가로 지불합니다. 이것은 고대 로마의 검투장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회의실, 가족 간의 대화, 그리고 당신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감정적 반응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약화시키는 무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성을 잃고 행동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후에 밀려왔던 무력감과 후회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바로 그 무력감을 영원히 제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첫 번째 스토아적 기술은 반응과 응답의 근본적인 차이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단어 놀이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개념적 전환입니다. 반응은 무의식적이고 동물적이며 감정에 의해 즉시 촉발됩니다. 누군가 당신을 모욕하면 당신의 심장은 즉시 뛰고 얼굴은 붉어집니다. 이것이 반응입니다. 당신은 상황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반면에 응답은 의식적이고 이성적이며 당신의 가치관에 따라 선택됩니다. 같은 모욕적인 상황에서 스토아 철학을 훈련한 사람은 잠시 멈춥니다. 그는 그 자극이 자신의 내면에 들어와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자신의 장기적인 목표와 가치관에 가장 부합하는 행동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응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을 반응의 연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외부 세계가 조종하는 꼭두각시와 같습니다. 이 미묘하지만 강력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당신을 묶고 있던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극에 의해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상황의 주도권을 쥔 지휘관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 원칙은 바로 통제의 이분법입니다. 이것은 스토아 철학의 가장 실용적인 도구 중 하나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세상의 모든 것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생각, 판단, 그리고 행동뿐입니다.
반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그 외의 모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 날씨, 경제 상황, 심지어 우리 자신의 건강까지도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상위 1%의 사람들은 이 원칙을 뼛속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통제 불가능한 것들에 낭비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외부적인 성공 같은 통제 불가능한 요소에 자신의 행복을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의 감정은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립니다. 하지만 강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를 오로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 즉 자신의 내면에 집중시킵니다. 외부에서 폭풍이 몰아쳐도 그의 내면은 고요한 항구와 같습니다. 이것은 무관심이나 패배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삶의 전략입니다. 당신이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당신이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 바로 당신 자신에게 집중할 때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세 번째 기술은 부정적 시각화, 피이리 메디테시오 마로룸입니다. 이 이름만 들으면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불안을 없애고 강인함을 키우는 가장 효과적인 정신훈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막연한 긍정주의에 기대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맹목적으로 믿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시련에도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반면 스토아 철학자들은 의도적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몇 분 동안 오늘 내가 아끼는 것을 잃는다면 어떨까? 내가 계획한 중요한 프로젝트가 실패한다면, 갑작스러운 질병에 걸린다면 하고 생생하게 그려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행을 끌어들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첫째, 이것은 우리에게 감사함을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깨닫게 됩니다. 둘째, 이것은 미래의 충격에 대한 예방접종과 같습니다. 미리 최악의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봄으로써 실제 그와 비슷한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훨씬 더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수십 번 겪어본 일이기 때문입니다. 상위 1%는 희망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바라되 최악에 대비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 그들은 어떤 역경이 닥쳐도 부서지지 않는 정신적 회복 탄력성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탐구할 기술은 객관적 관찰입니다. 이것은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는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한 당신의 판단을 분리하는 훈련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비가 오는 것은 그냥 비가 오는 현상일 뿐입니다. 거기에 날씨가 엉망이군, 내 하루를 망쳤어 라는 판단을 덧붙이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직장 상사가 당신의 보고서를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는 나를 무시하고 있어, 나는 능력이 없나 봐 라는 주관적인 해석을 더하는 순간 당신은 고통에 빠집니다. 상위 1%는 이 미묘한 차이를 본능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들은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보는 훈련을 합니다. 감정적인 수식어나 파국적인 해석을 걷어내고 오직 사실만을 바라봅니다. 마치 유능한 외과 의사가 환자를 수술할 때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해부학적 구조에만 집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기술을 연습하려면 당신을 화나게 하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실제로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여기에 어떤 의미를 덧붙이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분리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감정의 폭풍 속에서 고요한 중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즉,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려운 상황을 참고 견디는 것을 넘어 일어나는 모든 일을, 심지어 고통스럽고 부당해 보이는 일까지도 우리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경지를 의미합니다. 니체는 이 개념을 통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경지를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이 자신의 기대대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계획이 틀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나면 그들은 불평하고 저항하고 세상을 원망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에너지 낭비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피해자의 위치에 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토아적 지혜를 체득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이것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하고 바라지 않습니다. 대신 이것이 일어났으니 나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묻습니다. 갑작스러운 해고는 새로운 경력을 탐색할 기회로, 고통스러운 이별은 자기 성찰과 내면의 힘을 기를 기회로, 실패한 사업은 더 큰 성공을 위한 귀중한 교훈으로 재구성합니다. 그들에게 장애물은 길이 막힌 표지판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애물은 곧 길이다. The obstacle is the way. 라는 스토아 철학의 핵심 사상과 연결됩니다. 당신의 운명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어떤 것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 당신의 내면에 정신적 요새 인너 시트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경제위기, 인간관계의 갈등, 예상치 못한 불운 등 외부 세계는 언제나 당신을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당신이 외부 환경에 당신의 평온을 의존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외부의 혼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오직 자기 자신만이 접근할 수 있는 내면의 공간을 만들라고 조언합니다. 이 정신적 요새는 당신의 가치관, 원칙, 그리고 이성으로 지어진 견고한 성체입니다. 어떤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당신은 이 요새 안으로 피신하여 평정심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요새를 어떻게 구축할까요? 그것은 꾸준한 자기 성찰과 훈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매일 아침 당신의 핵심 가치관이 무엇인지 되새기고 하루를 어떻게 이 가치관에 따라 살아갈지 계획하십시오. 어려운 결정에 직면했을 때 감정적인 반응에 휩쓸리지 말고 당신의 요새로 돌아와 가장 이성적이고 원칙에 맞는 길이 무엇인지 숙고하십시오. 상위 1%의 리더들은 모두 강력한 내면의 요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명료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정신은 당신이 소유한 유일한 왕국입니다. 그곳을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견고한 요새로 만드십시오. 일곱 번째 강력한 도구는 스토아적 저널링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루 일과를 기록하는 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스토아적 원칙에 따라 삶을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훈련입니다. 세네카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나쁜 습관을 고쳤는가? 어떤 유혹에 저항했는가? 어떤 면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었는가? 이 과정을 통해 그는 자신의 행동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다음 날을 위한 개선점을 찾았습니다. 당신도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매일 저녁 15분 정도의 시간을 내어 그날 당신을 감정적으로 만들었던 사건들을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당신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스토아적 이상에 따르면 어떻게 응답했어야 했는지 분석해 보십시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했는가?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았는가? 당신의 가치관에 따라 행동했는가? 이 기록은 당신의 정신적 훈련 일지입니다. 꾸준히 기록하다 보면 당신은 자신의 감정적 패턴을 파악하게 되고 반복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운동선수가 자신의 경기 영상을 돌려보며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위 1%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이처럼 꾸준하고 의식적인 훈련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저널링은 그 훈련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8번째 원칙은 자발적 불편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를 편안함의 노예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간의 추위나 배고픔, 사소한 불편함도 견디지 못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정신은 점점 더 연약해지고 예상치 못한 역경이 닥쳤을 때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러한 나약함을 경계했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스스로를 불편한 상황에 노출시키는 훈련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며칠 동안 차가운 물로만 샤워를 하거나 하루 정도 금식을 하거나 푹신한 침대 대신 딱딱한 바닥에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행을 즐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정신력 강화 훈련입니다. 첫째,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생존하는데 실제 필요한 것이 얼마나 적은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치품과 편안함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둘째, 이것은 역경에 대한 예방주사 역할을 합니다. 스스로 선택한 작은 불편함들을 극복하는 경험을 통해 우리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닥쳐오는 더 큰 어려움에 맞설 수 있는 용기와 회복 탄력성을 기르게 됩니다. 상위 1%는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한계 지점을 밀어붙이며 정신적, 육체적 강인함을 단련합니다. 당신도 일상 속에서 작은 불편함을 의도적으로 선택해 보십시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가끔은 스마트폰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작은 실천들이 모여 당신을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9번째로, 우리는 타인의 의견을 다루는 스토아적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칭찬에 기뻐하고 비난에 상처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자존감과 감정은 타인의 평가라는 외줄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정신적 주권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줍니다. 타인의 의견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오해할 것이고 누군가는 이유 없이 당신을 싫어할 것입니다. 여기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일 뿐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왜 그들의 의견이 내게 중요한가? 그들 자신도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 즉 당신의 이성과 가치관에 따른 판단입니다. 당신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외부의 칭찬이나 비난은 그저 소음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타인의 조언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건설적인 비판은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판의 내용과 그 비판에 담긴 감정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유용한 정보는 받아들이되 당신을 향한 부정적인 감정은 당신의 내면 요새 안으로 들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당신 스스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그 권한을 넘겨주지 마십시오. 10번째 기술은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입니다. 이것은 스토아 철학에서 가장 강력하고 심오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언뜻 보기에 우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삶을 가장 의미 있고 활기차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평소에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사소한 일에 분노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낭비하며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룹니다. 메멘토 모리는 바로 이 망각에서 우리를 깨우는 경종입니다. 매일 아침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십시오. 이 관점에서 보면 어제의 사소한 모욕이나 내일의 막연한 불안은 하찮게 느껴집니다.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당신은 비로소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에 집중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얽매여 인생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의미 없는 논쟁으로 감정을 소모할 여유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가치관에 따라 당신에게 주어진 이 순간을 최대한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만이 중요해집니다. 상위 1%는 죽음이라는 궁극적인 마감 시한을 통해 엄청난 집중력과 추진력을 얻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행동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삶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가장 뜨겁게 껴안는 방법입니다. 11번째 원칙은 관점의 전환, 즉 하늘에서 내려다보기, The View from Above 훈련입니다. 우리가 문제에 깊이 빠져 있을 때 그 문제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직장에서의 작은 실수, 연인과의 사소한 다툼이 우리의 온 정신을 지배하고 감정의 소용돌이를 일으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관점의 전환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종종 자신의 마음을 우주로 확장시키는 상상을 했습니다. 당신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앉아있는 이 방을 떠나 당신의 도시 전체를, 그리고 당신의 나라를, 지구 전체를 내려다보는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태양계와 우리 은하, 그리고 무한한 우주 속에서 먼지처럼 작은 지구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광활한 시공간 속에서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문제가 얼마나 작고 일시적인 것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100년도 차이 안 되는 삶은 영원의 시간 속에서 찰나에 불과합니다. 이 훈련은 당신의 문제를 하찮게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에 대한 건강한 거리를 확보하여 감정적으로 압도당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함입니다. 상위 1%는 세부 사항에 얽매이면서도 동시에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하늘에서 내려다보기 훈련을 통해 개인적인 감정의 안개를 걷어내고 가장 전략적이고 현명한 결정을 내립니다. 당신의 관점이 넓어질수록 당신의 마음은 더 평온해집니다. 12번째, 우리는 감정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제거해야 할 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감정은 본질적으로 판단의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숲에서 곰을 마주쳤을 때 느끼는 공포는 곰은 위험하고 나를 해칠 것이다 라는 당신의 판단에서 비롯됩니다. 만약 당신이 곰이 실제로는 안전한 홀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공포심은 사라질 것입니다. 즉,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당신의 해석과 판단이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는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나는 분노한다고 생각하는 대신 나는 지금 이 상황이 매우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분석해 보십시오. 불안감이 밀려올 때 나는 불안하다가 아니라
나는 미래에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객관화해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정을 당신의 정체성과 분리하고 그것을 유발한 근본적인 판단을 검토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그 판단이 과연 합리적인지 혹은 과장되거나 왜곡된 것은 아닌지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상위 1%는 감정에 휩쓸리는 대신 감정이 보내는 신호를 데이터처럼 분석합니다. 그들은 감정의 근원을 파고들어 비합리적인 판단을 수정함으로써 감정의 파도를 잠재웁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판단을 관찰하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13번째 기술은 유보 조항 리저브 클로즈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을 계획할 때 사용하는 강력한 정신적 도구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어떤 행동을 계획할 때마다 그 계획 끝에 마음속으로 운명이 허락한다면 if fate permits이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겠다, 운명이 허락한다면, 또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겠다, 운명이 허락한다면 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극적이거나 나약한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접근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만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하고 최선을 다하더라도 당신의 통제를 벗어난 외부 요인, 갑작스러운 질병, 교통사고, 예상치 못한 변수 등에 의해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행복을 결과에 결부시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크게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유보 조항을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노력을 결과와 분리합니다. 그의 성공 기준은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이 최선을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결과가 좋으면 감사히 받아들이고 결과가 나쁘더라도 그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애초에 결과가 자신의 통제 밖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은 당신을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고 오직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현재의 행동에만 온전히 집중하게 만듭니다. 14번째, 모욕을 다루는 기술을 연마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판이나 모욕, 부당한 대우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방어적이 되거나 똑같이 공격적으로 대응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던진 감정의 미끼를 덥석 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평정심을 조종할 권한을 넘겨주게 됩니다. 에픽테토스는 이에 대한 명쾌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모욕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판단일 뿐 객관적인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을 바보라고 불렀다고 해서 당신이 정말로 바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 사람이 당신에 대해 그렇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유머를 사용하라고 조언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작은 단점을 지적하며 모욕한다면 이렇게 응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제 다른 단점들을 알았다면 더 심하게 말씀하셨을 텐데요. 이러한 반응은 상대방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당신이 그들의 의견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욕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마치 길가의 개가 짖는 소리처럼 무심하게 지나칠 수 있는 정신적 강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입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15번째 원칙은 덕 virtue, 이 유일한 선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선 굿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덕입니다.
여기서 덕이란 지혜, 용기, 정의, 절제와 같은 내면의 탁월한 품성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유일한 이빌은 어리석음, 비겁함, 불의, 무절제와 같은 품성의 결함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 즉 부, 건강, 명예, 심지어 생명까지도 그 자체로는 선도 악도 아닌 무관심한 것들, indifference로 분류됩니다. 이것은 매우 혁명적인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나 명예를 얻는 것을 좋은 일로, 가난이나 질병을 나쁜 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외부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 평생을 바치고 그것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합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는 다릅니다. 그에게 부유하지만 비겁한 삶은 결코 좋은 삶이 아닙니다. 반대로 가난하지만 용기 있고 정의로운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좋은 삶입니다. 이 관점을 채택하면 당신의 삶의 목표는 완전히 재정립됩니다. 당신의 최우선 과제는 더 많은 돈을 벌거나 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더 지혜롭고 더 용기 있고 더 정의롭고 더 절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조건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지만 당신의 내면적 품성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자산입니다. 상위 1%는 이 원칙을 깊이 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부적 성공을 추구하되 결코 그것을 내면의 가치보다 우선시하지 않습니다. 16번째, 공감하되 감염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은 인간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과 감정적 동기화를 혼동합니다. 친구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그를 위로하기 위해 나 자신도 똑같이 슬픔에 빠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같이 물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둘 다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성적인 공감을 강조합니다. 즉,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되 그의 부정적인 감정에 나 자신까지 휩쓸리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현명한 사람은 슬퍼하는 친구 곁에서 슬픈 표정을 짓지는 않겠지만 그를 돕기 위해 해야 할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의사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환자의 고통에 깊이 공감해야 하지만 만약 당신이 환자의 고통에 감정적으로 압도당한다면 냉철한 판단력을 잃고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해야만 어려움에 처한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상위 1%의 리더들은 이 원칙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팀원들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귀를 기울이지만 결코 집단의 패닉이나 불안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의 폭풍 속에서 등대처럼 굳건히 서서 모두를 안전한 방향으로 이끕니다. 이것은 냉정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책임감 있는 태도입니다. 17번째 기술은 과정에 집중하기입니다. 우리는 목표 지향적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결과, 즉 승진, 시험 합격, 대회 우승 등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앞서 통제 이분법에서 배웠듯이 결과는 우리의 완전한 통제에 있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필연적으로 불안과 실망을 낳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에 대한 해독제로 과정에 대한 집중을 제안합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현재 이 순간 당신의 노력과 행동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최고의 궁수는 관역의 정중앙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삼지만 활을 쏘는 순간에는 오직 자신의 자세, 호흡, 시선, 그리고 활 시위를 놓는 동작에만 온전히 집중합니다. 화살이 날아가는 동안 부는 바람이나 관역의 미세한 움직임은 그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완벽한 과정을 수행하는 것뿐입니다. 결과는 그저 그 과정의 자연스러운 부산물일 뿐입니다. 상위 1%는 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대한 목표를 세우지만 일상에서는 오직 오늘 해야 할 일, 지금 이 순간의 과업에만 집중합니다. 그들은 승리의 짜릿함이나 패배의 쓴맛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만족감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즉 자신의 노력을 완벽하게 쏟아부었다는 사실 자체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초점을 결과에서 과정으로 옮기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결과에 대한 불안에서 해방되고 일 자체에서 오는 깊은 몰입과 평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8번째, 우리는 침묵의 힘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말은 당신의 생각을 외부로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너무 많은 말을 하는 것은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고 당신의 전략을 노출하며 말 실수를 할 위험을 높이는 일입니다. 반면 침묵은 힘과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정말로 강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떠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존재감과 행동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협상 테이블을 상상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열정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쏟아낼 때 당신이 잠시 말을 멈추고 그를 그저 응시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짧은 침묵은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가 더 많은 정보를 누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논쟁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비난할 때 즉각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잠시 침묵을 지키십시오. 그 침묵은 당신이 상대방의 감정 게임에 말려들지 않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당신에게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최선의 응답을 선택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스토아 철학자 제노는 우리가 2개의 귀와 하나의 입을 가진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 더 많이 하라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자신의 생각을 신중하게 정제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당신의 말이 적어질수록 당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질 것입니다. 침묵은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힘이 응축되는 공간입니다. 19번째, 자연에 따라 사는 것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자연에 따라 살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단순히 숲으로 들어가 오두막을 짓고 살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자연은 2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우주의 질서, 즉 로고스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저항하고 불평하는 대신 그것을 우주적 질서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모르 파티와도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둘째는 인간의 본성, 즉 이성을 따르는 삶입니다.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자연에 따라 산다는 것은 충동이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높은 능력인 이성의 지침에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지금 내 감정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가 아니라 가장 이성적이고 지혜로운 행동은 무엇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이 2가지 의미를 결합하면 자연에 따라 사는 것이란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우주의 질서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인 우리의 판단과 행동을 이성에 따라 현명하게 이끌어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이 추구하는 평온 아타라시아의 상태에 이르는 길입니다. 마지막 20번째, 당신은 철학자 왕 필로소퍼 킹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플라톤이 이상적인 통치자로 묘사한 철학자 왕은 권력 자체를 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와 덕을 갖추었기에 마지못해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실제로 왕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러한 리더십과 책임감을 발휘해야 한다는 은유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이라는 왕국의 유일한 통치자입니다. 당신의 생각, 감정, 행동은 모두 당신의 통치를 받는 백성입니다. 당신은 폭군처럼 감정에 휘둘려 충동적으로 왕국을 다스릴 것입니까? 아니면 철학자 왕처럼 이성과 지혜, 그리고 덕을 바탕으로 당신의 내면 세계를 평화롭고 번영하게 만들 것입니까? 이 마음가짐은 당신의 책임 범위를 자신에게서 확장시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족, 직장, 그리고 당신이 속한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이 감정을 통제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할 때 그 평온함과 안정감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파됩니다. 당신은 혼란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기둥이 됩니다. 상위 1%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속한 세상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자신의 힘과 지혜를 더 큰 선을 위해 사용합니다. 당신의 삶을 당신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닌 더 큰 목적을 위한 훈련장으로 여기십시오. 당신 내면의 왕좌에 앉아 지혜와 용기로 당신의 왕국을 다스리십시오. 오늘 우리는 상위 1%가 반응하지 않는 대신 사용하는 20가지 스토아적 기술을 탐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평생에 걸쳐 연마해야 할 정신적 무기들의 목록입니다. 진정한 힘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의 파도 위를 능숙하게 서핑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그 짧은 순간, 바로 그 공간에 당신의 자유와 힘이 존재합니다. 오늘 배운 기술들은 그 공간을 확장하고 그 안에서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외부 세계의 자극에 의해 흔들리는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정신 세계의 주권자입니다. 이 힘을 현명하게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평온함은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지적인 여정에 함께해 주신 당신의 시간과 집중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당신의 내면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이 위대한 사상가들의 공동체에 합류해 주십시오. 당신의 내면적 성장을 위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20가지 기술 중 당신의 삶에 가장 먼저 적용해보고 싶은 단 하나의 기술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결심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선언이 실천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